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논문인 Towards Evaluating the Robustness of Neural Networks 라는 이름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전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다루어 보았던 FGSM 메소드를 소개한 이안 굿펠로우의 논문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하면서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꼭 읽어두어야 되는 논문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이 논문에서는 CW라고 불리는 어택을 제시를 했고요. 이 CW 같은 경우는 이 FGSM보다 통상적으로 더 강한 어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존하는 Adversarial 어택 분야에서는 이 CW가 거의 베이스라인 혹은 벤치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항하는 방어 기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CW 어택에도 충분히 방어가 되어야지 진짜 방어 기법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CW 어택은 충분히 강력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공격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CW 어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Adversarial Example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러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에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노이즈를 섞어서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0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아주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3개의 Adversarial Example들은 전부 다 1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잘못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부 다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0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은 이것을 1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을 바로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CW 어택 논문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노이즈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개가 되었던 다른 어택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상당히 눈에 잘 보이거나 혹은 공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했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어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확률로 Adversarial 어택이 성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우 적은 노이즈, 이렇게 매우 작은 크기의 노이즈를 섞어도 잘 동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Adversarial 어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보안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논문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 논문은 2017년도 SNP에 발표가 되었던 논문이에요. 이 S&P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는 거의 탑티어 컨퍼런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학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학회에 발표가 됐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이면서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CW 논문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때 정말 필요한 연산만 챙겨서 효율적으로 잘 공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택을 잘 설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CW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칼린이랑 웨그너인데요. 이 칼린이 웨그너 앞글자를 따서 그냥 CW 어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2019년도 CCS에 갔을 때 이 칼린이 분을 실제로 봤는데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상당히 학구열이 매우 뛰어나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사실 Adversarial Attack이나 디펜스 쪽으로는 이 칼린이라는 분이 상당히 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런 사람처럼 연구를 잘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력한, 즉 기존 논문보다 훨씬 강력하게 동작하는 그런 어택 메소드를 제안을 했다는 거. 이제 그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어택에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전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펄터베이션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능은 기존에 나왔던 FGSM, JSMA, Difful 이런 다양한 메소드에 비해서 더 우수할 정도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데 그와 동시에 눈에도 거의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기존에 제시된 상당히 효율적이면서 창의적이라고 불렸던 Defensive Distillation이라는 방어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방어법을 효율적으로 뚫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논문보다 더욱 강력한 어택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State of the Art라고 할 수 있는 방어법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정말 강력한 어택을 재현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초록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뉴럴 네트워크는 기계학습 태스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Adversarial Example이란 이렇게 인풋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 X 같은 경우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한 타겟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했을 때 이 이미지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므로써 이 Adversarial Example이 해당 T라는 클래스로 잘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Adversarial Attack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원본 이미지 X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T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보안의 아주 중요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처럼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은 95%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던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0.5% 정도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확률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격 기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트랜스퍼러빌리티 특성을 이용해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뚫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된 CW 어택이 벤치마크처럼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실제로 CW는 지금 벤치마크로 쓰이고 있으니까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많은 방면에서 잘 쓰이고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뉴럴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도메인을 제한하고 있어요. 즉,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 때문에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를 잘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전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Adversarial Example 때문에 교통표지판에는 분명히 멈추라고 나와 있는데 과속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오작동을 하게 만들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dversarial Example의 존재는 이 CW 어택이 나온 시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논문은 바로 Defensive Distillation이었는데요. 이 방어 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도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95%의 성공률을 보이던 어택을 0.5%의 성공률을 가지도록 정말 잘 방어를 한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또한 그리고 한 번만 리트레이닝을 시키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뉴럴 네트워크의 강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었고, 아쉽게도 다양한 방법들은 충분히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네트워크가
강건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공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강력한 공격으로 평가를 해야지 진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강건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L1, L2, L 인피니티 이 세 가지 노름을 기반으로 하는 펄터베이션들을 삽입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각각 세 가지 전부 다 매우 강력한 기법으로서 동작을 하도록 공격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 강력한 공격을 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도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러한 디펜스 기법까지 뚫어버렸다는 점에서 CW 어택이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기만 했냐라고 하면은 디스토션, 즉 노이즈의 크기 또한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활용한 어택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어 기법이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CW 어택 논문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른 논문에서도 재차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강건한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트랜스퍼 어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건해야 되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 엠니스트 그리고 시파10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고요. 또한 이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현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효과적으로 잘 동작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컨트리뷰션을 확인해 볼게요. 이 논문에서의 어택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뚫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격 과정에서 어떻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하는 게 정말 효율적일지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안이 됐었던 JSMA나 FGSM 그리고 딥풀과 같은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머신러닝 모델이 정말 보안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딥러닝 메소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실제로 말소리처럼 들리지 않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특정한 음성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어택 또한 제시가 되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어택을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Malware Detection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었었고요. 다만 이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서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서도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할 수 있다고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을 약간 확대를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하면은 펄터베이션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지컬 월드에서는 이제 그러한 회전 같은 요소들 때문에 unrealistic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회전이나 확대와 같은 연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버스트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W 어택이 나왔을 때도 이미 피지컬 월드에서의 Adversarial Example에 관한 논문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EOT나 BPDA 이런 식으로 약간 더 피지컬 월드에서의 Adversarial Example 어택과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P 노름을 따른 방식으로 펄터베이션을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 P 노름상으로 굉장히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은 인간한테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 화이트박스 매너에서의 어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특정 모델에 대한 내부 파라미터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브스티튜트 모델을 만들어서 원래의 모델을 잘 근사하는 방법으로도 어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어택으로서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논문에서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의 펑션으로 보는 겁니다. 이 펑션 f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x는 n차원의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고 y를 m차원의 하나의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더하면 그게 1이 되겠죠. 또한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은 0부터 1 사이고, 이제 거기서 가장 큰 확률값을 가지는 그 클래스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펑션 C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 옵티멀 값을 원래 X의 레이블이라고 보겠다라는 거고, 로직 값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해서 이 Y 값을 얻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이제 이 입력단 같은 경우는 n차원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로짓단을 m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로짓 같은 경우는 모델에서 마지막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치기 전 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까지를 지금 Z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m차원의 로직 값을 내뱉는 걸 바로 Z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쳐서 나온 각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 이렇게 Y까지 내뱉는 이 함수를 이제 우리 전체 뉴럴 네트워크 F라고 보는 거고, 소프트맥스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포함하는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니까 바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F 같은 경우는 X를 넣어서 이 Y가 나오는 이런 하나의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의 클래스를 뽑는 argmax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 레이블 C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펑션 C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이 F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인풋 레이어를 F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F2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이어져서,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합성 함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fn 레이어까지 있고, 이제 얘가 로직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를 이제 펑션 z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 z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 이 로직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나온 값이 바로 이 y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설정이죠. 실제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렐루, 뭐 ELU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성능으로 잘 동작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렐루 기반으로 많이 동작을 하고 있죠. 지금 인풋 값이 몇 차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RGB 같은 경우는 한 픽셀당 RGB 값 3개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픽셀 하나당 이렇게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웨이 값이 바로 이 인풋 이미지의 차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파텐 같은 경우는 너비가 32, 높이가 32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각 픽셀이 3개로 RGB로 표현되기 때문에 약 3000 정도의 차원을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렇게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t는 타겟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존의 레이블이 아닌 다른 하나의 타겟 레이블을 설정한 다음에 adversarial example이 해당 타겟으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기존의 이미지와 adversarial example이 상당히 가까워서 인간의 눈에는 동일한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실한 평가를 위해서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각각 평가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원본 데이터를 x라고 하고 adversarial example을 이렇게 x 어퍼스트로피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인간의 눈에 최대한 가깝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 노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 노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를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벡터를 2차원상의 데이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만약에 하나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즉 원점으로부터의 어떤 거리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 벡터를 그냥 간단하게 1,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1,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피니티 노름 같은 경우는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각 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바뀐 축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게 바로 L 인피니티 노름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를 x2, 여기를 x1이라고 했을 때 x2 축이 이렇게 2로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L 인피니티 노름은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v라는 벡터에 대한 L 인피니티 노름을 따르는 거리 같은 경우는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L2 노름으로 보았을 때는 L2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거리랑 똑같죠? 즉 이제 이 거리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L1 노름 같은 경우는 각각 축에 대한 거리를 더하면 돼요. 즉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를 해서 3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L0 노름 같은 경우는 변경된 픽셀의 개수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L2와 L1 둘 다 0이 아닌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축에 대해서 전부 다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2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P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 P가 달라짐에 따라서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때 이렇게 인피니티 노름에 기반하냐 아니면은 L2 노름에 기반하냐 혹은 L1 노름에 기반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의 형태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L 인피니티 노름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픽셀이 바뀝니다. 왜냐면은 가장 많이 바뀐 픽셀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이 바뀐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픽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사실 거리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L 인피니티 노름을 따른 어택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이 상당히 많은 픽셀이 바뀐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신 많은 픽셀이 조금씩 바뀌도록 보통 어택을 설계를 하고, 반면에 L2나 L1 같은 경우는 적은 수의 픽셀들이 많이 바뀌는 식으로 보통 어택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FGSM 논문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노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택이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픽셀을 다 입실론만큼 이동을 시켰었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픽셀들이 입실론 이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제약 조건을 건 것과 사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FGSM 어택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노름을 따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JSMA, difful 이런 것들도 다 각각 해당 어택이 설정한 그 노름을 따르는 방식으로 어택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W 어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시가 되었던 세 가지 노름에 대해서 각각 다 효율적인 어택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L1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변경된 그 축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변경된 픽셀의 개수 자체가 바로 L0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L2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와 동일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그 대수학에서의 일반적인 거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피니티 노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변경된 축의 그 변경된 만큼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안 굿펠로우가 작성했던 FGS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피니티 노름을 따르고 있고요. 뭐 L2 노름 같은 경우는 디풀이나 크리스천 제제디의 LBFGS 어택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겠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완벽하게 그 시밀러리티를 평가하는 디스턴스 매트릭 자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노름 기반의 디스턴스 매트릭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미지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먼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먼저 학습된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값을 잘 뱉을 건데, 이제 그 결과값을 새로운 모델의 트레이닝 레이블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 자체가 디스틸레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 트레이닝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세컨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나온 결과 자체를 레이블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그런 현상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FGSM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Adversarial Example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논리니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있어서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디스틸레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오버피팅 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라인드 스팟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CW 어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 Adversarial Example을 지우는 효과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FGSM 논문에 따르면은 Adversarial Example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논리니어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로컬리 리니어한 네이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렐로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생겼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상당히 리니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로컬리 리니어한 네이처 때문에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디스틸레이션 기법 자체는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로버스트하게 바꿔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전의 논문들이 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택을 하는데 실패를 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전에 소개가 되었던 다양한 어택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LBFGS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던 어택 방법이고, 사실상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거의 최초의 방법 중 하나로서 제안되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데요. 이때 이 input x와 Adversarial Example의 그 L2 디스턴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Adversarial Example을 만듭니다. 이제 여긴 바로 제약 조건이고요. 여기서의 L은 타겟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Adversarial Example이 타겟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Adversarial Example의 크기가 작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Adversarial Example이 L이라는 타겟 클래스로 잘 분류가 되도록 하면서 이 Adversarial Example을 위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모든 가능한 경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작은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찾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뭐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은 2차원상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논 리니얼리티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를 잡고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완벽한 최단거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가장 최단거리의 그 펄터베이션을 찾는 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식 자체를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LBFGS 같은 경우는 해당 타겟 클래스로 가는 이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당 컨스트레인트의 형태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제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상 해당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타겟으로 잘 분류될 수 있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C 같은 경우는 이 두 텀을 조율하기 위한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LBFGS라는 뉴턴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LBFG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CW 어택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았던 그 LBFGS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데요. 다만 이때 여러 개의 C값에 대해서 C값을 바꾸어가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듭니다. 다만 이때 효과적으로 C를 잘 찾기 위해서 이분 탐색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Fast Gradient Sign 메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Fast Gradient Sign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로스가 증가하는 방향의 그 사인 값만큼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서 각 축으로 입실론만큼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픽셀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Fast Gradient Sign 메소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 이렇게 미분을 해서 단 한 번만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쿠라키니 논문에서 이러한 FGSM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용을 해서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즉 완전히 검은색 형태의 펄터베이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매 스텝마다 이렇게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알파라는 작은 크기의 스텝 사이즈만큼 매 스텝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미지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클립을 해서 벗어난 부분은 지워주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변경을 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이렇게 FGSM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FGSM보다 월등하게 정말 잘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드리가 출판한 논문에서 제시가 된 PGD Adversarial Training을 제시한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W 어택 논문이 나왔을 때 상당히 강력한 공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던 이 JSMA 같은 경우는 자코비안 베이스드 세일런스 맵 어택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세일런스 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픽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당 픽셀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개 있고 여러 개의 펑션이 존재할 때 각 펑션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걸 의미해요. 즉 흔히 말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건 이렇게 첫 번째 펑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로 미분을 한 값,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첫 번째 펑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로 미분을 한 값,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첫 번째 펑션에 대해서 이 n번째 변수로 미분을 한 값, 이런 식으로 펑션이 존재할 때 그 펑션에 대해서 모든 변수로 미분을 한 값들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x1부터 xn까지 모든 변수로 미분을 한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미분을 해서 이 n번째 펑션에 대한 미분값까지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기반으로 세일런스 맵을 계산을 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바로 JSMA이고요.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할 때 이 로짓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JSMA-G, 그리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경우 JSMA-F 어택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풀 어택 같은 경우는 L2 노름을 기반으로 한 어택이고요. 이 디풀 자체는 뉴럴 네트워크가 완전히 선형적인 형태의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존재하는 이미지 X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흔히 법선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ifful 메소드 같은 경우는 JSMA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동작을 하면서 그리고 FGSM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쿠라킨이 제시를 했었던 베이직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비해서는 빠르지도 않고 성능 또한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JSMA나 difful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CW나 그 다음에 이러한 PGD와 비슷한 어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벤치마크용 어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택 기법들이 존재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어택 메소드를 어떻게 실험할까, 실험 대상이 되는 모델의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NIST와 CIFAR10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각각의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한 MNIST와 CIFAR1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셉션 V3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탑5 어큐러시가 96%로 알려져 있죠. 96%라는 것은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5개의 클래스 안에 코렉트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답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CW 어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CW는 이렇게 LBFGS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기본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델타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D 같은 경우는 L1, L2 혹은 L-infinity 노름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LBFGS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바로 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제약 조건을 약간 변경을 시켜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적절하게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굉장히 논리니어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새롭게 추가를 해서 이 f라는 함수의 값이 0 이하라면 자동으로 타겟으로 분류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f라는 펑션을 새롭게 정의를 했고, 이러한 f 펑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펑션들을 소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펑션들은 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당 타겟으로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함수랑 여섯 번째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f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친 값이라고 했었죠. 즉 타겟으로의 그 컨피던스 값이 타겟이 아닌 다른 레이블 중에서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는 값보다 더 클 때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즉 다시 말해서 타겟으로의 컨피던스가 상당히 클 때 이러한 펑션을 만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여섯 번째 펑션 또한 마찬가지예요. 타겟으로의 로직 값이 굉장히 커지도록 만들어서 이 f라는 펑션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도록 이러한 f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플러스가 붙은 거는 항상 함수가 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소프트 플러스랑 로스 펑션 각각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CW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개의 일종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 테스트를 해서 어떤 펑션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여섯 번째 펑션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결과적으로 여섯 번째 펑션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공격을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생긴 일종의 로스 펑션이 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포함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라그랑주 릴렉세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이 f라는 펑션의 값도 낮추면서 퍼터베이션의 크기 또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한 거고요. 이 c 같은 경우는 상수로서 이 c의 값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공격이 얼마나 강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텀에 대해서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식 또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LBFGS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로스 펑션 자체가 기존의 다른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LBFGS와 유사하지만 이 로스 펑션 자체를 효과적으로 잘 설정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이러한 어택의 동작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C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C 값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C 값을 크면 클수록 일단 더 강한 공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C의 값을 바꿔나가면서 어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6번째 펑션을 이용했을 때 C 값에 따라서 어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C 값이 1일 때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0.1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0.01일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0일 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일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로 C 값이 약 1 이상일 때는 상당히 어택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C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dversarial example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ean adversarial example distance라는 거는 말 그대로 perturbation의 크기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C의 값을 크게 할수록 perturbation은 커지지만 어택은 잘 되더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의가 된 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렇게 perturbation의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C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perturbation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F의 값을 0 이하로 만들면서 최대한 작은 C 값을 찾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럼 이제 adversarial example로 동작을 하면서 perturbation의 크기 또한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았던 그림은 이 6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즉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C 값을 바꿔가면서 각각의 adversarial example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 구현상으로는 이 C 값을 적절하게 작은 값이 되도록 찾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어떤 펑션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할 때는 바이너리 서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너리 서치로 C를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박스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만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0부터 1 사이에 그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adversarial example 또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projected gradient descent나 clipped gradient descent 이런 펑션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projected gradient descen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당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만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만든 그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의해서 기존의 x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운드를 벗어난 축에 대해서 다시 프로젝션을 해서 이 바운드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유형을 PGD, Projected Gradient Descent 방법 유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도 adversarial example이 정상적인 이미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CW 어택 논문 같은 경우는 change of variables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사용되었는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1까지 이렇게 범위가 -a부터 1 사이로 들어가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CW 같은 경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에 1이라는 값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어서 그 범위를 0부터 1 사이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새로운 베리어블인 이 웨이 값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박스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이러한 W라는 새로운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PGD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축에 대해서는 다시 프로젝션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펄터베이션의 형태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무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강력한 펄터베이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빠르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아담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비슷한 퀄리티의 솔루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각 펑션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표가 실제로 이 6번째 펑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각 박스 컨스트레인트를 위한 방법들이 위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펄터베이션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그 디스토션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즉 이 민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얘는 어택 석세스 레이트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격 결과가 100%가 아닌 경우에는 이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그냥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디스토션 값을 구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펑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값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택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한 거에 한해서만 그 디스토션의 크기를 찾은 거니까 실질적인 디스토션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된 다양한 오브젝티브 펑션 중에서는 6번째 함수를 이용한 게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CW 어택에서 사용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C 값을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택에 있어서도 많은 숫자의 반복을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와 C410에 대해서 각각 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엠니스트에 대한 결과만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잘 동작하는 이 6번째 함수를 보시면요. 실제로 박스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GD를 이용하는 것과 이 Change of Variable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을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0부터 255까지의 정수 형태로 각 픽셀 값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택을 해서 어떤 실수 형태의 펄터베이션 값을 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진화 자체가 어택의 성능 자체를 많이 저하시키진 않습니다만 이 CW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안 보이는 펄터베이션을 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L2, L0 그리고 L 인피니티 어택에 대해서 각각 실제로 어떤 로스 펑션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6번째 펑션을 실제 F로서 이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컨스트레인트를 위해서 아까 전에 언급을 했던 그 Change of Variables 방법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L2 어택의 최종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 K 값을 조절을 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어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K 값이 0이 돼버리면 타겟으로 가는 그 로짓 값이 타겟이 아닌 다른 클래스의 로짓 값 중에서 가장 큰 것보다 이 타겟 로짓 값이 더 크다면 더 커지는 순간에 이터레이션 과정을 멈추어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서 잘 동작을 하겠죠.
하지만 이 K값을 느리면 느릴수록 이 타겟으로 가는 로직 값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평가할 땐 이렇게 그냥 K를 0으로 두긴 하지만 이 K를 더욱더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울수록 강력한 어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 랜덤 스타팅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펄터베이션의 위치를 다양한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나중에 마드리의 논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각각 L2와 L0 어택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이란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이제 1로 만들고 2로 만들고 즉 이렇게 각각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펄터베이션을 섞은 건데요. 사실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죠. 다만 L0 같은 경우는 L2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의 픽셀이 많이 바뀌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L2보다는 약간 더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시면은 조금 펄터베이션이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 L2와 L0 둘 다 거의 기존의 이미지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L0 어택을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L0 디스턴스 매트릭 같은 경우는 매트릭 자체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죠. 사실상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변경된 픽셀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자체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실제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픽셀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걔네들은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픽셀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바꾸는 건데, 따라서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픽셀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시했던 이러한 L2 어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L2 메소드를 불러와서 allowed set에, 즉 변경 가능한 그 픽셀 셋에 포함되어 있는 픽셀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어택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L2에서 사용되었던 그 6번째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 거고요. 간단히 JSMA랑 비교를 했을 때 JSMA 같은 경우는 변경할 그 픽셀들의 개수를 차차 늘린다고 하면 이 CW 어택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픽셀의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픽셀들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남은 픽셀들 가지고 이제 어택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 자체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즉 기울기 값이 작은 픽셀을 선택을 해서 걔를 allowed set에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시면 좋은 점은 실질적으로 이 L0 어택 같은 경우도 L2랑 비슷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동작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 인피니티 어택 같은 경우는 L0와 마찬가지로 또 미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택이 가능하도록 고안을 해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피니티 노름의 특성상 가장 많이 변경되는 축의 값이 인피니티 노름의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L 인피니티 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값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축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값이 아니라 모든 큰 값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바꾸어서 적용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C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L2, L0, L 인피니티 어택을 각각 이용해서 어택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은
일단 기존에 존재했던 difful, FGSM, iterative gradient sign, 그리고 JSMA와 비교를 했을 때 이 CW 어택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잘 동작을 하는 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CW 같은 경우는 특히 이 difful이나 JSMA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SMA 같은 경우는 어택 과정에서 픽셀 쌍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의 36제곱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 값 자체가 대략 2의 18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쌍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의 36제곱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어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CW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특히 L0와 L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택보다 훨씬 더 작은 펄터베이션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공격 성공률 또한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L 인피니티 어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FGSM을 여러 번 한 것과 비교해서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률을 확인해 보시면은 FGSM을 여러 번 한 방법,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비해서 어쩔 때는 더 좋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좋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속도 또한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L0와 L2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L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그다지 더 성능이 좋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L0, L2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매우 좋았지만 L 인피니티 노름 같은 경우는 베이직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비해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빈 이미지에서 특정한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 이미지에서 출발을 하도록 만들고 혹은 하얀색 이미지에서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팔 같은 경우는 아예 비어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팔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전의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CW 어택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 L0와 L2 같은 경우는 CW가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크기는 훨씬 작지만 공격 성공률은 똑같이 10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L 인피니티 노름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터레이티브하게 FGSM을 이용한 메소드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L 인피니티 같은 경우 이 CW가 아래쪽에 있는 FGSM 기반 메소드에 비해서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그다지 성능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L0와 L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베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각각 나누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넷 또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그레디언트 사인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이유 자체가 이터레이티브 그레디언트 사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CW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잘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W 같은 경우는 어택을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FGSM 기반의 메소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같은 디펜스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CW 어택이 JSMA를 약간 변형한 그런 방법에 비해서는 2배에서 10배 정도가 느리다고 나와 있고요. 물론 어택의 성능은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L2, 즉 diff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 인피니티 노름 어택과 비교했을 때는 10배에서 100배 정도 느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속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FGSM이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ff이 그 다음으로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JSMA가 그 다음으로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W가 가장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쯤에 베이직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W가
굉장히 느리게 동작을 하긴 하지만 공격 성공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CW는 느리지만 강력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이 논문의 또 다른 컨트리뷰션이죠. 바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뚫었다는 건데요. 이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티처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얘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에서 나온 결과를 디스틸드 모델의 레이블로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는 템퍼레이처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티처 모델과 디스틸드 모델을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템퍼레이처를 높게 설정을 해서 일단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 펑션 같은 경우는 로직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 템퍼레이처 값으로 실제 나오는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먼저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소프트 레이블로 디스틸드 네트워크의 레이블로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디스틸드 네트워크를 실제로 배포를 해서 이용을 할 때는 이 템퍼레이처 값을 1로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템퍼레이처 값을 낮추게 되면은 이 자체로 그레디언트 값을 숨기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디펜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디스틸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는 이 t 값을 먼저 100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즉 테스트 타임 때는 템퍼레이처의 값을 1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t의 값이 100배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로직 값 자체가 100배 커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 펑션이 exponential of x j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자에서는 exponential of xi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서 이 i번째 레이블에 대한 컨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때 여기에 이렇게 t가 원래 붙어 있잖아요. 이 t 값을 줄임으로써 이 로직 값 자체를 증가시켜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이 x가 지수함수의 인자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그 클래스 로직 값을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값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의 2제곱과 2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2의 200제곱과 2의 300제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래스 값들은 사실상 0과 다름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x값을 바꾸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특정 클래스에 대한 이 소프트맥스 값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먼저 이미지 x가 변화함에 따라서 특정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때 만약에 t가 크다고 하면은 t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즉 t가 크면 이 소프트맥스 값이 바뀌는 것이 상당히 소프트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를 x가 벗어나게 되면 특정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 이런 식으로 약간 소프트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t 값이 작아버리게 되면은 이 소프트맥스 값을 구할 때 가장 큰 로직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0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t가 작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파른 형태로 이러한 소프트맥스 값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t 값이 급격하게 많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로직 값 자체가 몇 배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의 값은 더욱더 많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굉장히 하드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x에 대한 기울기를 한번 각각 계산을 해봅시다. 기울기란 건 말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한 경우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충분히 유의미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는 x를 어떤 위치로 잡아도 이런 식으로 그 기울기 값이 사실상 0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t값을 테스트 타임 때 확 줄여버려서 어떤 x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값을 유의미하게 계산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에 강한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그레디언트 값을 잘 계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택을 할 때 t 배수만큼 증가한 이 로스 값을 다시 이렇게 t로 나누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또한 취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어택을 하기 위해서 이 t값을 알고 있다면, 즉 우리는 화이트박스 어택이기 때문에 t값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만큼 나누어 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레디언트 값을 잘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JSMAF 같은 경우는 마지막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값을 제대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 로지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LBFGS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JSMAG 같은 경우는 로지 값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어택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제 이것은 상당히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FGSM 또한 이렇게 그레디언트 값을 잘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가 됐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CW 어택을 이용해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매우 효과적으로 100%의 확률로 뚫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t값을 바꿔 나가면서 어떻게 어큐러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사실상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100% 확률로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t값을 적절하게 바꾸었을 때에도 CW 어택에는 잘 뚫린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K값을 증가를 시키면은 당연히 더욱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 또한 잘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빌리티 또한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t값을 조절을 해서도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어택에도 공격이 쉽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t값을 바꿔나가면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높여서 어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이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공격 유형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최근에는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과 같은 디펜스 기법을 오퍼스케이티드 그레디언트 분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값을 잘 구하지 못하도록 그레디언트를 난독화하는 기법의 유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 가지는 특징을 잘 파악해서 걔를 원래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블랙박스 어택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이후의 논문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또한 그러한 방어 기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퍼러빌리티를 활용한 어택에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택이 더 잘 되고 약 K값을 20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충분히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높게 블랙박스 어택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새로운 디펜스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강력한 공격을 이용해서 그 디펜스 메소드가 정말 디펜스를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택을 제시를 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어택보다 더욱더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메소드를 제시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L0, L2, L 인피니티 어택에 대해서 각각 제시를 했으면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까지 잘 뚫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디펜스 메소드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파워풀한 어택을 이용해서 정말 강건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어택에도 충분히 로버스트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어택 메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CW 어택을 제시한 논문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